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렇게 떨어져서 죽어가는 여성이 자기가 속옷을 벗고 바지를 벗었다는 얘기인가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코비드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한여름 더위까지 기승이던 2022년 7월 18일 오전 11시경이 되자 인하대학교 건물 안으로 근조 화환을 실은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근조 화환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방학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계절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상황. 건물도 거의 비어있던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비극은 3일 전인 15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40분경 119에 긴급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인하대 내 한 건물 출입문 앞에 여성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여성은 옷이 벗겨진 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호흡과 맥박이 희미해 심정지 전 상태였고 머리와 귀, 입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시간은 오전 7시경. 발견 당시 상태로 봐선 범죄를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여성 옆에 여성의 신발과 셔츠 그리고 점퍼가 놓여 있었고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속옷과 바지가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20살로 사건이 발생한 대학교의 신입생 강다은 씨였습니다. 부검을 하자 다은 씨의 몸에서 피부 까짐과 멍이 발견됐고 머리뼈 및 왼쪽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 뇌 자상이 관찰됐고 왼쪽 폐와 왼쪽 신장도 파열됐습니다. 부검인은 다은 씨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은 씨가 발견된 건물은 총 5층짜리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중간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단 중간 지점에 위치한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틀에서 다은 씨의 DNA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창틀 바로 옆에 내벽과 연결되어 있는 턱 위에서 휴대전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사망자의 동기인 20살 남성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계절학기를 수강하던 학생으로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은 씨 그리고 다른 선배와 셋이 술을 마셨고 마지막까지 다은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은 씨가 사망 선고를 받기 약 10분 전인 오전 6시 50분경 경찰은 김 씨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자고 있었는데 다은 씨의 가방과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경찰이 왜 사망자의 가방과 태블릿 PC를 김 씨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횡설수설하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에서 잘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김 씨의 태도에 경찰은 2시간을 기다리며 술과 잠이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참고인 조사는 다시 시작됐고 오후 2시경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씨가 피의자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김 씨가 다은 씨를 성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은 씨가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2022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처벌을 받고 사건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논란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할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여러분의 꿀잠을 도와줄 수면 공감 우유베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일명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고요. 이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추측도 많고 여러 가지 공분을 샀으나 자세한 내용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결말까지는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시신 상태로 먼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장은 두 군데입니다. 네, 첫 번째는 시신 아니면 시신이 되기 바로 전, 네. 죽음 바로 전에 피해자가 있던 공간, 바닥. 창문 및 바닥. 그죠. 실제로 증거,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일단 하고 네, 하나부터 보시죠.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여성의 신발과 셔츠와 점퍼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추락했는데. 네. 그럼 신발을 본인이 추락한 다음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셔츠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벗겨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후에 뭔가 현장 조작을 했느냐. 그렇죠. 네. 그냥 그거를 구분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생각해 보시면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속옷과 바지가 발견돼요. 아니 그렇게 떨어져서 죽어가는 여성이 네. 자기가 속옷을 벗고 바지를 벗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현장 연계가 안 되는 형태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사건인지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시면은 속옷과 바지는 범인이 벗겼거나 아니면은 범인과 무관한 제3의 발견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거나 그건 아주 가능성이 적죠. 네.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피부 까짐, 멍, 갈비뼈 골절, 뇌자상, 파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고만 하지 그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어디가 얼마나 했던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현장은 두 군데, 주양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모두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그걸 전제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벌어져서 유발돼서 결과가 이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자체로. 강간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 단계의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은 이건 공격이 두 번 있었는데 아니면 주양 공격은 누워있는 아니면 추락된 후에 뭐가 있어? 이렇게 보고 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얘기 안 하니까 네. 이게 무슨 또 하나 제일 이상한 게 있죠. 보세요. 휴대폰과 지갑이 발견된 거예요. 창문 바로 옆 내벽과 연결되는 여기에. 생각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이 그걸 거기다 놓고 그럼 지갑은 왜 거기다 놓은 거예요? 빠진 거예요? 빠졌다고 하면 이상하죠. 빠졌다고 하면은 휴대폰과 지갑은 분리돼 있어야지 행동 분석상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 네네. 그러면 그건 의도성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맞는 거지. 이걸 해석을 안 해버리니까 저는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인놈이 실제로는 이건 의도적으로 여기다 놨다고 봅니다. 네. 왜냐? 신분과 그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증거를 의도도 노출시킨 겁니다. 왜 거기다 놨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시신도 밑에 있는데 그럼 당연히 쫓아서 올라갈 뻔히 아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가방과 태블릿을 또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주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떨어진 분의 몸의 피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 많은 이제 골절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떨어졌겠지, 그래서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져 있는 자세와 의복이나 그리고 10m 떨어져 있는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내려와서 예를 들면 머리를 잡고 땅에 친다든지 추가 공격 어떤 건지 모르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조사를 했어야 됐지만 그거는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범행의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이거 가지고 막 논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그 위에서 이걸 추락을 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이거 가지고만 논쟁이 되죠. 네. 범인 김 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씨 주장 사실이었는지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7월 14일 저녁, 범인 김 씨는 피해자 다은 씨와 대학교 선배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녁 8시경 학교 인근 약국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점 및 칵테일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5분경 학교 선배가 합류해 새벽 1시 22분경까지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방학이라 기숙사에서 짐을 뺐기 때문에 계절학기 시험을 보기 위해 학생회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학생회실에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김 씨가 피해자를 학생회실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부축해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가는 중 우연히 피해자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당시 김 씨가 다은이를 재울 곳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자 피해자를 데리고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는 김 씨. 그곳은 자신의 학과가 있는 건물이 아니어서 구조를 잘 몰랐고 그래서 학생회실을 찾으며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건물 안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김 씨는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해 학생회실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 복도를 헤맸습니다. 그래도 못 찾자 다시 3층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추행했습니다. 김 씨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3층 복도를 이동하다가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비상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강제추행을 이어간 김 씨. 그런데 갑자기 계단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자 놀란 김 씨는 3층 복도 반대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범행을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복도 중간에서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계단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계단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 씨는 경악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에 계단 창문의 창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음성이 녹음돼 있었는데 이제 말해. 너 나 좋아해? 키스하고 싶어? 왜 성관계하고 싶어? 라는 등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김 씨의 집요한 질문에 피해자는 모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분명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 씨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왜 동영상 촬영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당시 술을 많이 먹어서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찍힌 건 제가 실수로 카메라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를 창틀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뒤 2차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도중 자세가 잡히지 않자 피해자의 한쪽 발을 들어 올리고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바로 창문 밖으로 추락했고 동영상엔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김 씨가 A씨라며 짜증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음성을 끝으로 녹화가 멈췄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녹음되어 있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녹화인데 화면이 잡히지 않아서 소리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 영상의 존재인데요. 당시 이제 본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나타났고 어디로 갔고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떨어졌다. 이 우발성 그리고 성폭행 뭐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 진술은 어떻게 보실까요?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서 촬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 얘기대로 이거잖아요. 잘못 눌러갖고 녹화됐다는 거잖아요. 네. 의도적인 거죠. 이 강간을 하려고 했고 화간이라고 주장하려면 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이 녹음 내용에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2018년 이 사건으로부터 4년 전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때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지속되고 있던 시기다. 그래서 흔히 남자 여자들이 모텔을 들어갈 때도 서로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시기였다라는 부분을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키자마자 0초 때 이제 말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띡 누르고 이제 말해가 사실은 이제 행동상은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의도적으로 녹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너 나 좋아해? 키스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나랑 하고 싶어? 이게 계속 아니요가 그러니까 꽤 길게 뭐를 자꾸 확인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확인하죠. 그 무의식적으로 아니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나독화가 된 거죠. 네. 뭐 본인 인정으로 이제 유사성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부분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꺼지는 타이밍하고 마지막에 했던 말, 그러니까 쿵 떨어지는 소리 다음에 했던 말이 에이씨 그리고 꺼져요. 녹화가. 그렇죠. 꺼질 수가 있나요? 자기가 모르고 눌렀는데. 그렇죠. 짜증 섞인 욕설을 하고 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도적인 녹화라는 게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강간을 하려다가 네. 창틀에 이렇게 하고 머리가 밖으로 상체가 나가 있죠. 나가 있고 네. 다리가 들면은 네. 무게 중심에 의해 갖고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회전력이 생기죠. 네. 그죠? 회전력이 생기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회전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지는 데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최종 발견된 거는 네. 바로 누운 상태.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회전이 어디까지 되다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높이가 2층에서 3층 사이니까 사실 막 여러 바퀴 돌 정도의 회전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10m 보통 1층이 한 4m라고 보면은 네. 2.5층이라고 하면 한 10m 안쪽이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이 사건의 사건 재구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카메라가 꺼진 부분하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그 의무를 제시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눌렸으면은 끄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연히 눌린 게 아니라 본인이 눌렀다면은 이거 누르고 애시 껐다면은 챙겼어야 됐는데. 그렇죠. 거기 있단 말이에요. 손에 있잖아요. 네, 손에 있으면 주머니에 챙겼어야 됐는데 거기 창틀에 놨단 말이에요. 끄고 그렇죠. 나서 다시. 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강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힘들어. 아니, 떨어졌으니까. 그때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이 상태에서는 누가 발견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이것은 화관이라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찍힌 것을 발견하게 해야 돼. 왜? 이 찍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핸드폰만 놓고 가면 어떤 놈이 그거를 훔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하려고 지갑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화관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어요. 재판에서도. 네. 뭐 어느 정도까지 뭐 범인이 계획을 하고 어디까지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씨를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논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후 상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범인 김 씨의 범죄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일부가 창틀에 닿게 해 엎드리게 만들어 상체는 창문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의 발이 창문 안쪽 바닥에 약 17.5cm가량 떠있게 만들었다. 이후 성폭행을 하기 위해 수분간 자세를 잡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펴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리면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거꾸로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려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리지도 않았고 민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떨어졌거나 범죄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추락을 했다는 주장일까?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가 창틀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일 술자리를 같이 했던 선배의 증언으로는 술자리를 끝났을 때 피해자가 같은 말을 2번씩 하는 등 많이 취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CCTV를 보면 범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고 비틀거리는 모습,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모습 등이 찍혔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몸이 걸쳐있던 창문의 높이는 106cm였고 창틀을 포함해 건물의 두께는 약 24cm였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 부검 당시 채취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였는데 이 정도면 보통 사고력,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운동 실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혈 및 수액 투여를 통해 알코올이 체내에서 대사된 후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락 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추락하긴 힘든 상황. 게다가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추락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려면 상체가 창문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양손으로 건물 외벽이나 창문 턱을 짚고 떨어져야 하는데 복부와 가슴 부위에서 건물에 페인트가 발견됐지만 피해자 손에서는 사건 건물에 페인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는 결국 누군가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려야 지렛대의 원리로 추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다리 아래쪽을 들었다면 생각보다 쉽게 추락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법의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것은 증명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재판에서 사건 과정이 대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려 영상이 녹화됐다고 진술했던 것을 뒤집고 어떻게 영상이 녹화됐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떨어지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도 안 난다며 눈을 떠보니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다은 양은 죽었으나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습니다. 김 씨가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후 경찰이 증거를 바탕으로 김 씨를 체포한 후에 조사 때는 혐의를 또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밀었다는 것도 당시에는 인정했는데 이후 재판에 또 들어가자 당시 인정한 지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들이 뭐 증거 바탕으로 한 거라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인정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실제 신문 영상을 그 녹화본을 보면 경찰들이 범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김 씨가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 이런 부분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 관련된 부분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멋진 소리 바뀐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되고 그 내용이 조금 나오고 그럴 때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놈이 술을 더 먹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조사받을 때가. 그게 조사가 늦춰졌다는 거예요. 술 먹은 거는 그로부터 거의 10시간 전인데 최소 8시간 전인데 20살, 21살인 놈이 그리고 돈 지나서 3시간. 근데 어떻게 술이 취해 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 이걸 역추적하면 이게 누군가 분명히 변호사의 코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상당히 이 상황을 잘 아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코치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얘기로는 이 범인 뒤에 뭐 수사기관 누군가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에이 설마 그렇겠냐고 아무리 그래도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재판가 하는 거 보면 이거 봐라 문제가 이겁니다. 처음에 경찰의 신문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일정 정도 강요받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했냐면 2022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 관련된 부분에서 진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신문 조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종의 강압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 그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었어요. 지금은 더 그러지만은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여기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 수사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지금 이 초기에 진술했던 이 범인의 진술이 오히려 경찰 수사의 도구로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강압 수사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판사한테 그런 일종의 심증을 형성해 줬어요. 이게 범인의 전략은 이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신 옆에 있는 걸 누군가 했을 텐데 그럼 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블랙아웃 상태에서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엉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블랙아웃 관련돼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신이 뭐 옷을 안고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신 주변에 옷을 놓은 건 범인일 것 같은데 근데 안 취한 사람이 뭐 해서 하고 놓고 갔다.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한 곳에 놓고 10m 떨어진 곳에 따로 뭘 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또 제보 받은 거는 그건 또 뭐였었냐면 처음 상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가 거기서 발견된 게 아니라 쓰레기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이게 사라졌었고 어디선가 발견이 됐었다. 그런데 현장에는 바로 10m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놈이 분명히 코치를 하다가 와서 뭔가 현장을 조작했다. 그 얘기를 이제 저는 제보를 받았고 저 말고도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쓰레기통 속에 넣었다는 얘기까지가 기사난 게 저는 봤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기사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쓰레기통 속에 있었던 속옷과 바지가 갑자기 시신에서 10m 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CPR을 하고 회생을 하는 걸 하다가 병원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계산했다고 하면 사실 이걸 코치한 놈은 사실 그게 아니라 떨어뜨린 상태에서 범인은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조작하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다. 역으로 묻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건물 앞에 뭐가 있으면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중전화를 빨리 그 통화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어려운 추측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다선 국회의원 로펌 거대 로펌 아들의 아내 살인 사건에서 그렇죠. 보면은 예. 실제로 연락을 해서 코칭을 받습니다. 범행 그렇죠.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 네. 경찰 간부 출신, 유명한. 네. 그리고 이제 친척이 와서 수사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범죄 현장의 물적 증거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방해가 있는지까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개판이 된다. 이 사건도 실제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의 보도도 있었었고 그리고 저한테 제보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건이 재구성이 잘 안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페인트가 복부에만 묻었고 손에 안 묻었잖아요. 손하고 가슴 쪽은 안 묻었다는 건 완벽하게 일단 이 피해자는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없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네. 다리를 들어오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어떤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범인의 힘만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적어도 위필적 고의한 살인도 존재하는 거고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시신의 위치와 상태와 그것과를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2.5층 벽에 있는 벽면만 긁고 거기만 해갖고 하니까 전체적인 사건 재구성이 안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씨 때문에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제 법적 공방인 준강간치사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 살인인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사건의 결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재판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일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김 씨는 어떻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어떻게 피해자의 가방과 태블릿 PC를 들고 올 생각을 했던 것일까? 사건 당일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5분경부터 57분경까지 피해자가 범인에게 보낸 것처럼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본인의 휴대폰에 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차례의 음성전화와 1차례의 영상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살인에 대한 은폐라고 봤습니다. 마치 그 시간대 피해자에게 아무 일이 없었고 자신은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사건 당일 01시 22분경까지 소주 1병, 칵테일 1잔, 럼주 1잔, 맥주 300cc 1잔을 마셨다. 사건 발생 후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경찰관은 당시 마스크를 끼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음주 후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던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갔고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피해자의 말투를 흉내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존을 가장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행 후에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사 측은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김 씨가 아무런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입었던 바지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김 씨가 추락한 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머리는 물론 코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린 피해자. 검사는 김 씨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사망을 예상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으로서는 신고나 구호조치를 할 경우 준강간을 시도해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행동이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재판은 3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태블릿 PC를 가져가서 한 행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야야라는 그 다음에 음성 전화와 영상 전화를 건 부분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밀었다 말았다 이 부분을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현장 1이 포인트가 아니라 현장 2가 포인트인데 바닥이요. 그렇죠. 네, 현장 2 포인트에 대한 그거를 CSI라든가 검사 쪽에서 안 하니까 네, 판사는 이게 발이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강간치사야 강간살인 이걸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피해자와 비슷한 신체 조건의 사람과 그 배에 마킹돼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중심축을 놓고 다리를 허벅지를 들었다가 발목을 들었다가 이걸 한 거지. 그걸 넘겼을 때 바닥이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떨어지는 장면만 시뮬레이션 했지 떨어지는 자세나 위치를 시뮬레이션 하진 않았다. 그때도 제가 네. 그 검증 그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더미를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밀어서 떨어져 갖고 어디가 다치는지를 해서 그게 치명상이 어떻게 이것까지 해야지 맞는 거지. 네네. 거기에 갖다 놓고 배가 밀었는지 말들었는지 좁게 해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뭐 앵커링처럼 처음에 이제 말했던 이 진술했던 뭐 들어 올려서 밖으로 떨어졌다에 고정이 돼서 모두 거기만 바라보고 지금 재판까지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좀 법의학자 당시 진술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자세 등을 비추어 지렛대 원리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냥 들어 올려서 추락시키기는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 검사의 이런 반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창틀에 그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지렛대 원리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을 들수록 엄청 작은 힘으로도 피해자를 추락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누구나 아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아마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 끝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쉽게 홀렁 넘어가서 놀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게 굉장히 문제적 반응이고 피고인의 입장을 실수를 일명 대변하는 말을 하거든요. 피해자가 놀랐을 것이다 추측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의관들의 부검 감정서는요. 거기에 거짓말을 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되게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의학자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판사는 그렇지 이거는 그 우발적이지. 그러니까 강간하려다가 발목을 그렇지. 들었는데 떨어져 버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놀래갖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놈이 시체 주변에 옷도 두고 옷을 둬. 그리고 다리에 결정적으로 옷에 피가 묻었다는 거는 내려가서 그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다리에 바지에 피가 묻었다는 거는 앉았다는 자세까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잖아요. 네, 즉 피가 묻은 게 어디? 본인의 바지에. 네. 피해자의 피가 어떻게 묻을 수가 있습니까? 내려가서 피해자 근처에 앉았다. 네. 피가 나고 있는 얼굴 이 주변에 앉았다라는 거잖아요. 앉아서 뭘 했습니까? 그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증거는 왜 무시했냐 이 말이에요. 피가 왜 묻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니까 해석을 안 하니까 이 사건이 그냥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나 그 이후에 피해자 근처에서 범인이 한 행동은 규명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그 타블렛을 가져왔다든지 그렇죠. 핸드폰을 꺼는 동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넣지 않고 현장에
그냥 두고 두고 왔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지갑은 뭐야? 이게 이걸 좀 더 스테이징이 되게 심각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공중전화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었다는 거, 속옷과 바지에 대한 부분 왜 해석을 안 합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전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설명이 안 되는 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검사나 판사들은 왜 한마디가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이게 강간치사가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묘한 강간살인의 증거 훼손과 인멸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강간살인은 인정이 안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유가족들을 관련돼서는 이게 공탁금을 또 1심 때 1억 내고 2심 때도 1억을 내서 2억을 공탁을 했고 유족은 끝까지 받지 않는다고 했고 안 받았는데 네. 판사는 어떤 놈들인지 이걸 냈다고 해서 감형을 해준 거예요. 아니 피해자 가족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냈으니까 뭐 반성하는 거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탁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피해자한테 갔나요? 아니에요. 범인 가족이 다 가져갔어요. 철회했으니까. 네. 아니, 이렇게 쉬운 감형범이 어딨어요?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네. 아니, 이런 개판 사법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탁제도가 엉망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너무 분노스러운 재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재판 어떻게 결말 맺어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전화 하나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개 유목민들 집중해 주십시오. 꿀잠 원하시는 분들, 숙면 위해서 우유 드시는 분들, 우유 이제 드시지 말고 빼시면 됩니다. 프라임이 수면 공간 우유 베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거 써봤잖아요. 저는 자면서 뒤척이는 편인데 5분 알 인체공학 설계로 어떤 자세든 편하더라고요. 정면잠, 옆잠 어떤 자세로 자든 목과 어깨를 지지해 주도록 특허받은 5분할 구조로 제작되었고요. 어떤 자세로 자든 꿀잠이 가능합니다. 통 라텍스가 아니라 세분화된 라텍스 프레이크 칩 20만 개가 내 목 높이에 맞춰 움직이면서 맞춤형 경치베개가 됩니다. 우유 베개는 유아 젖꼭지, 의료용 장갑 소재로 쓰이는 천연 프리미엄 라텍스만을 사용합니다. 2주간 써보시고 안 맞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여기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구매하시면 1만 원 쿠폰, 방수 커버와 실키 커버에 필로우 미스트까지 드립니다. 크라임 단독입니다. 링크 타고 수면공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서 배송 메시지에다가 크라임이라고 적으셔야지만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업로드일부터 5일간만 혜택 가능하니까 서두르세요. 우유 베개로 뒤척이는 모든 순간 꿀잠 주무세요. 네, 논란의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심까지 진행이 돼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검찰은 강간살인으로 김 씨를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대신에 준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양형 기준인 11년에서 14년을 초과하여서 선고하였다고 적시하였으며 주치 감경은 없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강간살인으로 항소를 합니다. 김 씨 역시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항소를 합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면서 20년이 확정이 됩니다. 이놈이 20살이기 때문에 40살이면 출소를 하게 되고 네. 아마도 뭐 30몇 살쯤 출소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놈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변호사나 로펌은 성공적인 변호를 한 거죠.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불법적인 증거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됐을 거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 성범죄 위험성 평가, 뭐 재범 위험성 평가, 뭐 PCLR 다 개판입니다. 그냥 이 상태를 보세요. 네. 이 범죄자는 그냥 평범하다 못해 너무 범죄성이 없어요. PCLR도 낮고 네. 성인 재범 위험성, 성범죄 위험성도 다 중간이에요. 네. 그런 놈이 강간합니까? 그것도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여자애를? 피해자 진상공개 안 됐어요. 네. 이건 아시죠? 안 하는 이유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안 했냐고 뭐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 쓰는 이 평가 도구는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한테는 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강간범죄나 성범죄가 예방이 될 수 있지, 그 카운트 될 수 있지.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지막에 좀 정리가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추정들이 좀 많았고요. 추정들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추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는 건물로 끌고 들어간 것 자체부터 일단 동기성은 보시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꺾이는 그 계단에서 한 행동, 거기도 일단 강간 행위가 벌어졌지만 떨어지는 것까지는 일단은 던졌기는 어렵다. 거기서 뭔가 하다가 떨어졌다라고는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2차 행동, 거기서 핸드폰을 껐고요. 분명히 저희가 보기엔 껐고요. 안 그랬으면 계속 그 이후에도 돌아가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챙기지 않았죠. 네, 챙기지 않고 두고 그리고 내려가서 뭔가 바지에 피가 묻는 피해자 옆에서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규명되지 않았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네. 있었던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추정하는 조력자설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행동들이 너무나 매끄럽게 뭔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들어가고 특히나 현장에서 조력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뭔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 선택만 하기 때문에 이후엔 코칭하는 누군가가 옆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 그렇죠. 네. 예. 변호사가 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사 이후에요. 현장에서의 범행 현장, 조사 전에 이거는 위법입니다. 저는 뭐 추정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하는데 근데 그걸 수사해야 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경찰 수사기관은 이것까지도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었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명확히 알아들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0살의 피해자 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유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있던 최후 진술을 제외하면 그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새끼는. 반성문은 판사한테 썼지만 판사에게 썼죠. 이런 개가 있습니까? 만 19세였고요. 그럼요. 신입생인데 그냥 계절학기 됐다가 이상한 놈에게 정말 끔찍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족들은 정말 이 재판 결과 때문에 피가 끓는 여전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